네, 대한민국을 뒤흔든 대찬 인물, 대찬 이야기를 찾아서 대찬 인생.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잘 박동길입니다. 지내셨어요. 예, 네. 잘 지내셨습니다. 오늘 대찬 인생에서는요, 어떻게 보면 좀 조심스러운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데뷔 이후에 일약 스타덤에 올랐지만은 이후에 큰 사건을 겪으면서요, 끊임없는 구설수로 아주 힘든 시기를 보낸 두 스타 이야기 좀 해보겠습니다. 바로 배우 황수정 씨, 또 남방 열사. 투사. 남방 투사. 예, 알려진 배우 김무선 씨의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마약 파문에 휩싸이게 됩니다. 전 단독으로 한 적은 없다. 강 씨와 함께 일단 사랑을 나누는 과정에서 활동을 했기 때문에 채용제로 연결이 된 거였는데 그 강 씨가 또 유부남이었다는 사실 세간에 알려지면서 마약, 동거, 네. 거기다가 또 불륜. 뭐 연예계 성매매 사건? 기가 막힌 사건이 아니고. 네. 배우로서는 거의 이제 위기다. 그때 당시에 복귀에 대한 반대가 대단했고 또 복귀 반대 서명 운동이 일어나요. 야, 이 드라마 생각나네요. 저는 이거 100% 봤습니다. 네. 시청률 60%를 돌파. 지금은 뭐 상상할 수가 없는 퍼센테이지. 화제의 드라마 허준이라는 이 허준에서 등장해서요. 단아하면서도 당찬, 은연, 지금으로 치면 간호사가 되겠죠. 네. 네, 은여 역할을 아주 멋지게 펼쳐서 사랑을 받았는데 이렇게 청순하고 가련한 연기를 보여준 여배우로 많은 사람들이 기억하고 계실 텐데 그런 이미지와는요. 조금 다른 이색적인 경력이 있어요. 이분이 원래 탤런트로 시작을 안 했다면서요. 네. 정확히 표현하면 전문 MC로 시작을 했는데요. 94년입니다. 그 S본부가 이제 생긴 지 얼마 안 돼가지고 인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전문 MC란 이름으로 일기를 뽑았었는데 그때 이제 멤버로 합류하게 됐는데요. 당시에 그 403대 1이라는 경쟁률 끝에 여자 5명, 남자 2명이 뽑혔는데 남자 그 2명은 뭐 지석진 씨, 조영구 씨 이런 분들이고 지금도 활동이 활발하시죠. 그리고 황수정 씨 여자 5분 안에 포함됐었는데 당시에 대학교 졸업한 지가 얼마 안 됐고 나이가 23이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우리가 배우를 알고 있지만 전문 MC로 연예계 처음 데뷔를 하게 됐습니다. 그때 제가 실물을 뵙고 가장 깜짝 놀랐던 여자 연예인 1, 2, 3 안에 들어가실 정도로 피부가 이미 너무 예쁘고 그리고 정말 베이글, 원조 베이글요. 얼굴은 소녀 같지만 정말 서구형의 체형. 진짜 빛이 난다는 사람한테 이렇게 오라가 있다는 그런 느낌을 청순 받았는데 글래머나요? 연예계 데뷔 1년 만에 이게 가능한 얘기입니까? 드라마 주연으로 이렇게 그 당시는 네, 이제 우뚝 선다는 각 게? 방송국마다 탤런트 기수들이 있었어요. 기존의 기수들은 보통 와서 단역부터 사무실 여직원부터 비서부터 이렇게 올라가 갖고 1년 동안에 뭐 기껏 해야 단막극의 조연이나 아니면은 단역. 그 당시에 또 뭐 MBC의 칠갑산이라는 단막극이 있었어요. 거기에 그냥 얼굴 잠깐 비치는 그 정도만 했었는데 1년 뒤에 이렇게 주인공으로 발탁되는 건 획기적이었죠. 그 첫 번째 주연작이 SBS 드라마 해빙이라는 드라마였는데 남남북녀의 애절한 사랑 이야기를 그렸어요. 맞아. 황수정 씨가 맡은 역할은 북한의 대외문화 연락부 어떤 조직원 지도부 역할이었는데 상대 배우는 남자 이성용 씨예요. 그래서 키스씬을 하면 그렇게 황수정 씨가 하루 종일 얼굴을 못 들고 얼굴을 붉히고 다닐 정도로 굉장히 수줍음이 많았다고 하는데 어쨌든 이렇게 연기를 했는데 북한 여성의 지적이고 순수한 이미지하고 딱 맞는다 해서 호평을 받았다고 합니다. 저 한수정 씨가 걔 얼마나 어려웠겠습니까? 북한 여자를 맡아야 되니까 북한 사투리를 배워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그때 당시 귀순 대학생이었던 전철우 씨한테 이북 사투리를 배우는 뭐 그거 아시죠? 아니띠요. 안 그랬습니까? 맞아요. 뭐 하는 거 이거 냉정하시는 힘들죠. 근데 사실은 그거 마음대로 해도 돼요. 왜냐면 우리가 잘 모르니까 북한 말을 그래서 열심히 하다 보니까 힘들었고 또 하나는 그 좋은 키스씬을 그렇게 서툴르게 해가지고 그렇게 NG를 많이 냈대요. 뭐 대선배라고 하니까 그게 얼마나 겁나고 그렇게 계속 했어요. 하고 싶어서 계속 엔진낸 거. 그런 사람도 다 처음이라 안 그렇지만은 못하든 잘하든 여러 번 찍게 돼 있어요. 풀샷 찍죠, 바스트 찍죠, 그래요? 타이트 찍죠, 뭐 투샷 찍죠 이러니까. 이번 해보신 것 5번은 해요. 아, 저도 했죠. 참. 참. 윤문식 선생님도 해보셨죠? 저는 그런 걸 해보지 못했어요. 아유,
사람은 배우 써요. 경력 30년이 넘으시고. 안 돼요. 전원주 씨가 자꾸 하려고 그러다가. 어쨌든 지금 우리가 누구나 다 공감하는 부분은 바로 이 황수정 씨가 청초하고 건강미 넘치고 굉장히 지적이고 참해 보이는 이미지였다. 굉장히 이미지가 이제 깨끗하고 좋은 배우였어요. 근데 드라마 허준이 정말 어느 정도의 이렇게 인기가 많았었던 것 같아요. 그때 난리가 당시에. 났었지. 김대 기자님? 이병헌 감독이 무려 8년 만에 이제 그 연출 메가폰을 잡은 작품이에요. 근데 이 작품 같은 경우에 시대상이 좀 많이 반영이 생각을 해야만 하는데 IMF라는 상황 속에서 이 국민들에게 좀 힘을 많이 줬던 것 같아요. 천민 출신의 한 정광열 씨가 맡았던 배역. 이 배역이 이제 어휘까지 올라가게 되는데 이 작품에서 황수정 씨는 정말 첫 번째 이 허준에 관한 촬영 현장 공개에서 눈길을 팍 끌었어요. 맞아요. 그게 뭐냐면 사극에서 항상 등장하는 게 이 계곡신입니다. 맞아요. 그러니까 그 드라마 속에서 한복 입고 그 물속에 빠져 있고 이렇게 물에 이제 물에 젖은. 폭포신 뭐 이런 장면들을 관능적으로 항상 나오는. 방송사에서는 먼저 공개를 하게 되는데 그 황수정 씨의 사진이 그때 당시 4대 일간지에 다 실렸던 상황이었어요. 그러면서 이 황수정 씨의 진가를 굉장히 이제 알아보게 되는 계기가 됐었죠. 그러니까 뭐 최고 시청률이 64.8%였으니까 뭐 엄청난 기록이었고 평균 시청률도 거의 50% 육박하는 48.4%였고 처음 40부작으로 시작했다가 결국은 64부작까지 늘어나는데 아무리 연장을 해도 시청자들이 전혀 싫어하지 않았던 그러니까 이병헌 감독의 그 사극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그다음에 뭐 대장금도 나오게 되는데 그 시작점이 바로 이 허준이었던 걸로 보여지고 제가 이제 허준 방영할 당시에 막 이제 그 수습 기자로 MBC를 출입했었는데 그때 기억나는 게 MBC에 가면 자판기에 보통 이제 커피 있고 뭐 우유 있고 율무차 있고 한데 MBC에는 따로 한방차가 있었을 정도로 굉장히 인기였었죠. 맞아요. 있었어요. 그 이라크에서 한류 돌풍의 주역으로 이허준이 방영이 됐는데 시청률이요 무려 80%에 육박을 했단 말이에요. 정말 이 우리나라를 알리는데 너무 큰 역할을 한 거죠, 그렇죠? 그 드라마의 최대 수요자는 하여튼 황수정 씨입니다. 근데 황수정 씨가 이 허준 드라마 예진아 씨 역을 맡게 된 게 이게 우여곡절이 있었다 그래요. 그죠? 예, 황수정 씨는 처음부터 대본이 떡하게 온 게 아니라 7순이었어요. 그 전에 송윤아 씨, 김지수 씨, 오연수 씨한테 갔다가 다 거절당한 다음에 왔는데 사실은 이병헌 PD가 당시 아카데미에서 수강생들한테 미리 설문조사를 했대요. 이 예진 씨의 역할에 누가 가장 잘 어울리냐라는 질문에 100명 중에 25명이 이 황수정 씨한테는 알듯 모르듯한 이런 신비감이 있다라고 꼽았다고 합니다. 이 설문조사가 이 황수정 씨가 예진 씨를 맡은 결정적인 이유가 된 거죠. 처음에 허준 얘기가 나왔을 때 예진아 씨는요 잘 거론이 안 됐었어요 사실은. 그 정도로 같은 급으로 이렇게 나오는 배역이 아니라 배역이 예, 실제로 남자 주인공이 굉장히 노예구나. 컸고 그리고 예진아 씨는 사실은 굉장히 부속적인 역할이었는데 첫 회 딱 방영되면서부터 주목받고 빵 터지니까 이분이 딱 한복 입고 있는 모습이 너무 이뻤어요 사실은. 그러다 보니까 계속 비중이 커진 거예요. 그러니까 소위 처음에- 이제 시놉시스라는 것에서 네. 순위가 한참 뒤에 있었던 배우입니다. 그렇죠. 캐스팅을 했을 때 이제 당시 그 예진아 씨의 그 비중은 남자 시청자분들이 점점 키워주신 거예요. 그럼요. 그때 당시에 그 허준이 방영하는 시간에는 남자분들은 그냥 무조건 집에 가서 본방을 사수한다라고 했을 정도로 황수정 씨에 대한 그 매력이 폭발적이었었거든요. 근데 이분이 의외로 여장부 기질이 있었다면서요? 네, 우리가 이렇게 딱 봤을 때 굉장히 아주 조신하게 생긴 그 음전한 여장부인데 이분이 1992년도에 카레이스 자격증을 딴 사람이에요. 근데 같이 아주 스피드광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같이 출연했던 화이트 크리스마스라는 데서 이세창 씨가 그 카레이스 안에 그 그렇죠, 사람의 이세창. 권유를 받고 그 자기 직성에 맞는다. 그 뒤로는 촬영 중에 받았던 모든 스트레스를 이 스피드로 이렇게 스트레스를 해소했다고 늘 그래요. 그 황수정 씨 같은 경우 한복을 그 허준에서 입었기 때문에 한복이 잘 어울린다고 생각하시는데 실제로는 부츠에 그다음에 가죽
그 바지, 그다음에 가죽 자켓 이런 것들을 꽤 많이 그 입고 다녔던 것으로 기억이 나요. 그래서 뭐 그 강남권이나 자주 이제 그런 모습이 목격이 됐었는데 이 황수정 씨 같은 경우에는 성격 자체는 허준에서의 그 예진아 씨하고는 완전히 180도로 다르다는 이야기예요. 근데 확실히 그 황수정 씨가 외모는 남자들이 바라는 단아한 모습 외에 실제 성격이 이렇게 완전 반전미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지 특히 주변에 같이 일을 하던 남자 연예인들이 이상형으로 엄청 많이 꼽고 그래서인지 열애설 결혼설이 굉장히 많았었죠. 네, 황수정 씨가 동료 탤런트 제이 씨하고 결혼설이 나돌았어요. 열애설이 아니라 결혼설. 이 두 사람이 한 가수 콘서트장에 가서 이렇게 같이 공연을 보는 모습이 한 언론사에 포착이 된 거예요. 근데 두 사람이 처음 만난 것은 한 디자이너의 쇼에서 두 사람이 이도령과 성시경 역할을 맡으면서 이제 서로 이렇게 처음 만나게 됐다고 합니다. 네, 그때 그래서 이런 얘기가 나돌았어요. 추석 때 양가 어른한테 인사를 드렸다. 2001년 봄에 결혼할 것이다. 이런 얘기가 나돌았는데 이 황수정 씨는 부인을 합니다. 소속사가 같았고 그렇기 때문에 매니저가 같았다. 그래서 이런 얘기가 나돌았다. 그리고 왜 하필 왜 열애설이 아니라 결혼설이냐. 열애설은 두 사람이 만났는데 그냥 루머로 끝날 수 있는데 이 결혼설은 이 부모님까지 허락을 받았다는 얘기 아니냐. 정말 사실이 아니다. 이렇게 부인을 하죠. 예진아 씨로 사랑을 받고 그 바로 한 뭐 1, 2년 후겠죠. 2001년 4월에 사랑 이야기를 녹음한 앨범 11편을 낭독해서 발표를 해요. 우린 참 많은 얘기를 나누었습니다. 고양이 세수를 한다는 얘기에 얼굴을 찌푸리며 나무라기도 했고 수염이 잘 안 나 일주일에 한 번씩밖에 면도를 안 한다는 말에 남자도 아니라며 웃음을 참지 못했던 적도 있습니다. 사랑은 그렇게 시작되었습니다. 그때 정말 그 여자가 한 사람을 사랑하면서 가슴앓이 또 행복감 이런 거를 그 고운 목소리로 낭독을 하니까 이게 일주일 만에 무려 5만 장, 하루에 7,000장씩 팔려나가는 대단한 화제를 낳았는데 사람들이 이게 본인의 얘기 아니냐 뭐 자꾸 물어보니까 아, 과거의 사랑의 이야기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한 적은 있어요. 그만큼 황수정 씨가 누구를 사랑하고 어떻게 사랑했는지가 대중들의 관심 사항이었죠. 이렇게 단아한 이미지였는데요. 이 앨범 발매하고 불과 7개월 뒤에 황수정 씨의 숨겨온 사랑이 세간에 밝혀지는데 이것이 정말 대한민국을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그때 당시 2001년에요. MBC 드라마 내 자매 이야기 이후에 한 석 달 정도 모습을 보이지 않다가 11월 13일 기억을 명확히 하시는데 마약 파문에 휩싸이게 됩니다. 근데 특히나 그 강 씨가 또 유부남이었다는 사실 세간에 알려지면서 불륜의 그런 대상자 하면서 불륜 스캔들까지 휘말리게 돼서 배우로서는 거의 이제 위기다. 이게 끝이 아니냐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한꺼번에 했었죠. 3개잖아요. 마약, 네. 동거, 네. 거기다가 또 불륜. 어떻게 이게 밝혀지게 그 된 마약 거죠? 사건이라는 게 이제 마약 그 제조부터 네. 투약까지 다 한 사람씩 다 연결돼 있잖아요. 네. 근데 그 중에 이제 그 마약 공급책을 잡았다가 이 강 씨라는 분이 이제 마약을 했다는 혐의를 경찰에 잡고 한 호텔에서 이 강 씨를 이제 급습해서 잡게 됩니다. 그리고 강 씨를 데리고 집에 가서 이제 압수수색 같은 걸 이제 하게 되는데요. 그때가 새벽 3시쯤 됐었는데 거기서 이제 황수정 씨가 집안에서 나온 거예요. 근데 이제 그때 뭐 보도를 보면 굉장히 자극적인 단어들이 굉장히 많았었는데 그때 보도에 새벽 3시에 슬립을 입은 황수정 씨가 슬립 문을 열고 나왔다 해가지고 그게 이제 두 사람이 동거했다는 게 이제 알려지게 되고 그리고 또 임의 동행 형식으로 현장에서 이제 혐의를 잡고 경찰서로 긴급 체포가 된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사실 그 이 강 씨와의 그 사랑 이야기는 2001년 9월부터 알려지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열애설이 그 보도가 되어졌었는데 이 황수정 씨 같은 경우에는 외삼촌이라고 설명을 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 당시에 그 이 2001년 그 내 자매 이야기를 촬영할 당시에 이 강 씨뿐만 아니라 또 다른 과거 최고 권력층의 아들과도 약간의 연문설이 그 알려졌었어요. 그러면서 과연 이 두 사람 중에 누구일까 하는 게 그 당시 그 이 스포츠지 연예 기자들의 관심사였었죠.
그 당시에 보면 좀 황수정 씨가 그 내 자매 이야기 찍을 당시에 굉장히 좀 현장에 늦게 오기도 하고 펑크를 내기도 하고 하면서 뒷말이 되게 많았었어요. 그러면서 그러니까 사실은 처음에 외삼촌으로 알고 있는데 너무 막 그런 늦고 이런 게 많아지다 보니까 둘이 이상한 관계 아니냐 하다가 드라마 끝나고 난 다음에 열애설까지 이어지는 그런 과정이었고 전 사실 4살 차이 난다고 하는데 사실 그보다 약간 더 나이가 있었던 걸로 봤었는데 4살 차이니까 그러니까 4살 차이를 외삼촌이라고 소개하려는 안 했을 것 같아요. 왜냐면 약간 좀 4살 차이로 보기에는 좀 나이가 있어 보였어요. 그래서 저도 좀 4살 차이라고 그래서 좀 놀랐었거든요. 그때 잠실에 살을 때인데요. 잠실에 우아래층으로 그 강 씨라는 친구하고 같은 아파트에 살게 됐어요. 어머머, 진짜로요? 네. 근데 그 강 씨가 그걸 어떻게 알았어? 저 강 씨가 그 남자라는 거. 저도 몰랐었죠. 근데 이제 주영훈 씨 아시죠? 네. 주영훈 씨가 친구예요. 친구가 형 동생인가 그래요. 강 씨하고. 네. 그리고 또 그때 강남에서 유행했던 말이 오렌지족이라는 말이 있어요. 그렇죠. 그럼요. 그때 오렌지족 중에 하나였어요. 외제차 타고 와서 그렇죠. 야타. 그리고 야타. 그 이제 어머님이 진짜 대참분이세요. 멋쟁이시고 그 강 씨의 어머님이 잠실에서 부동산을 시작을 해갖고 거의 아파트 한 동을 갖고 있다는 막 소문이 있을 정도로 그런 재력가였었죠. 그리고 근데 그 강 씨는 어떤 스타일이냐면은 철이 안 든 남자. 철부지 위험하다. 남자. 엄마가 어렸을 때부터 다 해줬고 또 여동생 하나는 또 영국으로 유학 보내고 해서 철이 안 들어서 강남에서 이제 오렌지족들 데려다가 같이 놀면서 그냥 유흥업소를 차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말하는 이제 고급 노래방을 차려서 거기에서 가라오케 같은 거잖아요. 그렇죠. 연예인들 많이 오고 하는데 이제 거기에 레이더에 딱 걸린 거겠지. 생긴 건 어때요? 생긴 건. 멀쩡하게 생겼어요. 강 씨는 유흥주점 외에도 보험에 관련된 일을 하고 있었는데 이 황수정 씨랑 또 보험 관련된 걸로 만났나 봐요. 지인의 소개로. 그래서 두 사람이 이 보험 일 때문에 서로 사랑에 빠지게 됐고 무려 7개월간 동거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강 씨의 어머니하고 황수정 씨도 가까워진 거예요. 그래서 황수정 씨가 이 강 씨 어머니를 진짜 친엄마처럼 생각했고 이 어머니도 강수정 씨를 또 딸처럼 그렇게 아꼈다고 합니다. 아니 근데 이해가 안 되는 게 강 씨가 유부남이었다면서요. 근데 그때 얘기를 들으니까 그 유부남이었는데 며느리를 그 강 씨 엄마가 고부간으로 별로 안 좋아해서 사이가 고부간에 하도 싸우니까는 이 강 씨가 부산에 애하고 떨어뜨려 놓고 자기는 별거 기러기 중이었군요. 아빠처럼 서울에서 했는데 이제 거기서 바람이 난 거죠. 그러니까는 뭐 떨어져 있으니까 별건 별건데 합의한 게 아니고 하는데 부산에서 그 이야기를 신문에서 보고 아니까는 기함하죠. 이 사건이 조금 더 이제 충격이었던 건 이제 마약 사건이 연루가 된다는 얘기예요. 다시 그 얘기로 돌아가 보면 처음부터 인정하진 않았었죠. 그 혐의를. 네. 예, 그 황수정 씨와 이제 강 씨는 처음 마약 투약 혐의에 대해서 부인을 했습니다. 근데 결국은 그 빠져나갈 수 없는 게 이제 소변 검사와 이제 모발 검사인데 여기에서 이제 그 양성 반응이 나온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그 황수정 씨는 그 직접적인 답변을 하지 않고 그 내사를 받고 있던 강 씨가 4번의 이제 이 주사기로 먹었고 3번은 황수정 씨와 함께 했다. 이런 증언을 하면서 이제 황수정 씨까지도 이제 연루가 된 것이죠. 화질 발언이 여기서 등장을 해요. 최음제인 줄 알고 마셨다. 이런 발언인데 그 사실은 이제 핵심적인 내용은 그 필로폰이라는 거를 먹으면 이게 최음제인지 인지를 했었느냐 안 했었느냐가 관건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 이 황수정 씨의 증언 자체는 이제 그것이 무엇인지 몰랐다. 어떤 약물인지 몰랐다라고 했는데 남자의 권유에 의해서 먹은 거다라고 했던 부분이 이제 검찰 관계자들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이제 흘러나오면서 마치 황수정 씨가 그것이 최음제인 줄 알았다인 것처럼 돼 있는데 그것은 아닌 것으로 확인이 됩니다. 정황상 가만히 보니까 명시적으로 뭐 이렇게 본인이 주도적으로 적극적으로 그런 게 아닌 것 같아서 하여간 황수정 씨가 적극적으로 자기 항변에 말을 했던 내용 그걸 우리가 좀 기억할 필요가 있다고 네, 생각해요. 어쨌든 이 발언이 더 좀 화두가 된 건 사실이에요. 저는 특히 황수정 씨가 구속되던 당시에 그 수의를 입고 이게 굉장히 사실은 수의 입은 모습은 보이고 싶어 하지 않거든요. 그 수의 입은 그 모습이 전부 TV에 나왔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큰
충격을 받았던 분이 많았는데요. 이 황수정 씨가 그 교도소에 수감이 되면서 이제 입고 있던 옷을 갈아입고 이제 수의를 입으면서 이제 자료 사진을 찍게 되는데 교도 대원이 그때 당시에 촬영했던 수의를 입고 있는 그 스틸 사진을 인터넷에 유포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거는 엄격하게는 정말 불법적인 일이었죠. 그래서 황수정 씨가 국가와 그 다음에 이제 경비 교도 대원이었던 이 사진을 유출한 정모 그 교도 대원에 대해서 1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는데 조금은 좀 그 법이 좀 약했던 것 같아요. 2,500만 원에 이제 그 승소를 황수정 씨가 하게 됐죠. 네, 당시 황수정 씨 재판은 공개 재판으로 진행되면서 더 화제가 좀 많이 됐는데요. 신민석 기자님이 그 자리에 계셨다고요? 네, 즉 황수정 씨 재판은 처음부터 끝까지 쭉 다 갔었던 기억이 나고요. 되게 추웠을 때 수원을 격주로 이렇게 아침마다 갔던 기억이 있고 첫 공판이 이제 2001년 12월 11일이었는데 그때 제가 취재했던 수첩에 보면 이제 처음에 이제 피고인한테 할 말 있냐고 물어볼 때 이제 황수정이 했던 얘기인데 무리를 일으킨 점은 미안하다. 3월부터 강 씨와 알고 지낸 사이였고 매니저 문제 등으로 상의하다가 정신적으로 가까워져서 사랑에 빠졌다. 얼굴이 알려져 있기 때문에 외부에서 데이트하는 게 불가능해서 강 씨 집에서 만남을 가졌고 끝까지 결백을 밝히기 위해서 노력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었고 그때 그 수첩이 그때 당시 같이 있었던 아니 오늘 심지어 저 수첩을 2번이나 찾아온 거예요 지금? 네, 그때 수첩 찾아온 몇 건데 년이 된 수첩인데 그때 이제 마약 얘기에 대해서도 그냥 본인은 몰랐다 얘기를 했었고 이제 강 씨한테 물어봤었죠. 그랬더니 피로회복제라고 얘기를 하고 줬었다 이렇게 진술을 했었던 걸로 기억이 나는데 그 이제 공판이 이제 황수정 씨가 되게 개인적으로 굉장히 좀 답하기 힘든 질문들이 많았어요. 공판 내용 자체가 그냥 마약만 있는 게 아니었기 때문에 그랬는데 그래도 제 기억에 첫 공판 때는 황수정 씨가 얘기를 좀 많이 했어요. 검찰 당시에 그 진술서 내용을 재판 과정에서 황수정 씨가 많이 부인을 했어요. 특히 첫 번째 공판에서는 황수정 씨가 굉장히 검사들하고 좀 맞서는 분위기였는데 약간 사실 이제 2차 공판 때부터는 황수정 씨가 전혀 그렇지 않은 모습을 보였는데 첫 공판은 약간 그래서 좀 이례적이었고 눈길을 끌었었죠. 어느 정도였냐면 이 검사가 황수정 씨한테 혹시 마약을 필로폰을 구매하기 위해서 강 씨를 만났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황수정 씨가 소설 쓰고 있네요. 이렇게 얘기를 하고 네 그리고 이제 이 강 씨하고 그 필로폰을 함께 투약한 날짜가 언제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저는 머리가 나빠서 기억을 못합니다 이렇게 얘기할 정도였다고 합니다. 첫 번째 공판 때까지만 해도 황수정 씨 당당한 모습이었고, 근데 두 번째부터는 좀 지친 듯한 모습도 있었고, 변호사를 해임하겠다고 했다가 한 30분 휴정이 돼서 다시 재선임하기도 했었고, 이런 과정들을 거치면서 강 씨가 첫 번째는 감싸주는 모습이었어요. 황수정 씨를. 그랬다가 2차 때부터는 황수정 씨를 이제 감싸는 그 태도를 바꿉니다. 그러면서 마취과 의사인 친구에게 코카인 성분의 그 약을 구해서 황수정 씨에게 줬고 그 얘기도 했다라고 진술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럼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게 된 거예요. 근데 이게 너무 잔인한 게 그 두 번째 공판 날짜가 황수정 씨 생일 12월 24일이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강 씨한테 생일 축하한다고 한마디라도 해라, 여전히 사랑하냐 이런 질문을 하고 그렇다고 대답을 하니까 황수정 씨가 오히려 그런 얘기 하지 말아라, 추하다 이런 반응을 보였는데 사실 이제 모든 재판이 끝나고 난 다음에 두 사람이 결혼한다 이런 소문이 있었는데 제가 이제 재판을 꾸준히 봤던 기자 입장에서는 오히려 이제 강 씨는 그 필로폰님을 얘기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나중에 간통 가서도 유부남이라고 알렸다고 얘기를 하고 황수정 씨는 유부남인 걸 몰랐다고 얘기를 하고 이제 그러니까 그들의 재판 내내 싸움이었기 때문에 재판이 끝나고 난 다음에 두 사람이 결혼하고 연애를 계속 한다라는 얘기를 들었을 때는 그게 가능할까? 재판 내내 그렇게 싸웠던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많이 했었죠. 이 사건은 이제 2001년도 12월 31일 날 이제 결심 공판이 진행을 됐습니다. 그래서 그 한 달 반 동안 이제 구금 생활을 하면서 굉장히 많이 운 모습이었고 굉장히 지친 모습이었죠. 하지만 이제 황수정 씨 같은 경우에 끝까지 그 범행에 대해서 부인을 했습니다만 이 검찰 같은 경우 법원 쪽에서는 이제 양성 반응, 모발과 이제 혈액에서의 양성 반응, 그 다음에 또 이제 주사기가 발견된 그런 것 이것으로 해서 이제 징역 1년 6개월에 추징금 30만 원을 청구하게 되죠. 1심에서. 네, 구형을 하는 거죠. 네. 그 두 사람의 이제 재판은 어떻게 마무리가 됐나요? 그때 당시에 필로폰 3차례 투약한 혐의로 기소됐던 황수정 씨는 이제 마약류 관리 위반 그걸로 인해서 그런 죄가 적용이 돼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선고받았고요. 강 씨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그리고 또 집행유예 기간 동안은 보호관찰을 받아라는 명령을 최종적으로 받았는데 판사가 판결문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황수정 씨에게
7개월간 같이 강 씨하고 있으면서 강 씨가 지속적으로 그 마약을 했다는 걸 몰랐을 리가 없다라는 걸 지적을 했고요. 그리고 또 코카인 성분이 있는 그 약이라고 했을 때 그것이 필로폰 성분이라는 걸 하지 않았다는 점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그 법에서는 그 위반죄를 적용을 했던 거죠. 사건이 이렇게 마무리되는가 싶었는데 새로운 국면이 또 찾아옵니다. 바로 이 강 씨의 아내가 야, 너 간통죄로 다 집어넣고 나 이혼하겠다. 이혼 청구 소송을 하면서 강 씨와 황수정 씨에게 간통 혐의로 각각 3억 원 네, 위자료 그리고 손해배상을 청구하게 되는데요. 시점도 약간 애매했던 게 그 마약 관련된 그 공판 진행될 즈음에 선고 공판 앞두고 있는 상황이었는데요. 아까 그 강 씨의 아내가 별거 중이었는데 강 씨랑 황수정 씨한테 위자료하고 손해배상을 동시에 청구를 했어요. 그러니까 사건이 다른 경로로 넘어가니까 그 선고 공판도 연기가 됩니다. 근데 이제 황수정 씨는 이제 자기가 모면을 해야 되니까 또 말을 한마디 했는데 유부남을 사랑한 게 죄가 되느냐라고 했는데 사실 그게 애매한 부분이 간통 인정하는 꼴이 되니까 나중에 또 이 말을 번복을 합니다. 유부남인 줄 알고는 더 이상 관계를 갖지 않았다라고 말을 바꾸긴 했는데 그것 때문에 또 다른 국면으로 접어들게 되죠. 재판이 이제 이제 마약으로 거의 끝나가는 국면이었는데 이제 병합이 돼가지고 그 같은 판사가 이제 간통까지 이제 하게 되면서 뭐 그 전까지는 필로폰인지 알았냐 몰랐냐였다면 이제부터는 유부남인지 알았냐 몰랐냐 뭐 이런 식으로 내용이 바뀌었는데 이게 필로폰일 때도 역시나 이제 이게 그냥 필로폰을 투약한 게 아니라 그 두 사람이 굉장히 내밀한 사적인 행동을 하면서 투약한 거였기 때문에 굉장히 재판이 지금도 수첩을 뭐 공개하기 애매할 만큼 좀 굉장히 사적인 얘기가 많이 나왔다고요. 근데 처음 이제 그 마약을 다루는 재판에서는 오히려 판사가 좀 황수정 씨 편을 들어줬어요. 그러니까 검사한테 그렇게 너무 그런 내밀한 질문을 하지 말아라. 내지는 좀 용어를 좀 왜냐면 기자들이 너무 많이 하돼 있으니까 좀 내용을 순화해서 질문해라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이제 간통으로 되고 나니까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원래 간통이라고 하는 거는 혐의 입증이 어려운 사건인데 굉장히 어렵죠. 이건 이미 마약 사건에 대한 재판 과정에서 이미 간통의 증거는 다 드러났기 때문에 그때 제가 그 기록한 것 중에 기억에 남는 멘트가 판사가 이런 얘기를 해요. 감정 추스리고 어차피 이제 공소 내용상에 이런 질문을 할 수밖에 없다. 그전에는 검사한테 오히려 그런 질문 하지 말라고 했던 판사가 간통법정에서는 황수정 씨한테 감정 추스리고 대답을 해라라고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면서 뭐 그때 기억나는 건 뭐냐면 막 검사가 굉장히 막 사적인 내용을 막 질문을 해요. 그러면 황수정 씨가 대답을 못하고 계속 훌쩍훌쩍 울다가 그럼 이제 기자가 조용해지는 거예요. 재판장이 조용하다가 황수정 씨가 네 한마디 대답을 하면 기자들은 딱 그때 수첩 쓸 때니까 싹 소리만 나고 또 조용해지고 이랬던 굉장히 뭐 재판도 굉장히 한 번 할 때마다 굉장히 길게 했었고 굉장히 좀 여러모로 다 힘든 재판이었었죠. 그래서 이제 그 황수정 씨가 그 강 씨의 이제 전처인 박 씨에게 위자료 1억 원, 그 다음에 또 강 씨는 또 이제 자신의 전처인 박 씨에게 이제 그 위자료 5천만 원과 그 다음에 또 월 양육비 50만 원을 지급하는 것을 조건으로 해서 이제 이 소취화가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그 황수정 씨와 강 씨는 이제 구속 78일 만인 2002년도 1월 29일 날 보석금 500만 원씩을 각각 내고 이제 풀려나게 되죠. 다산안했던 황수정 씨의 마약 사건은 마무리가 됐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후에도 황수정 씨나 강 씨와의 결혼설, 뭐 결별설은 물론이고 임신설, 유학설 등등 끊임없는 구설수에 시달리면서 본인뿐 아니라 가족도 굉장히 힘들었었던 시간을 같이 보냈었던 것 같아요. 황수정 씨 아버님이 마음고생을 많이 하셨다면서요? 그 양측 부모의 입장이 서로 너무 달랐어요. 뭐 간통과 마약 사건 마무리되고 있었지만 그 이후에도 계속 결혼한다, 아니다, 헤어졌다 이런 소문 속에 이미 황수정 씨 어머님은 몸져들어 누셨고 아버님은 딸의 그 억울함을 풀어주기 위해서 여기저기 다시 살릴 수 있는 방법이 없나 하고 백방으로 돌아다니던 와중에 딸이 또 뭐 결혼을 하네, 만나네 뭐 이런 소리를 들으면서 굉장히 속이 상했던 거죠. 그래서 그쪽 강 씨의 어머님한테 전화해서 우리는 생각지도 않는데 그쪽에서 자꾸 일방적으로 언론에 노출시키지 마라. 합의된 내용 아니면 얘기하지 말아라 하고 따끔하게 얘기할 정도로 좀 그 입장도 달랐고 황수정 씨 아버지는 화가 나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 황수정 씨가요, 그 수감 상태에서 나는 그 약물을 투여한지 전혀 기억이 안 난다. 그러니까 아버지는 그 말을 믿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아버지가 이제 백방으로 뛰어서 딸을 구출하는데 힘을 썼겠죠. 썼는데 문제는
이 양반이 저 또 수감생으로 풀려나가지고 하는 소리가 나는 전혀 그게 기억이 안 난다. 억울하다. 이렇게 아버지는 오장이 얼마나 뒤집혔겠어요. 그런데다가 강 씨 어머니는 와서 뭐라고 하는 거니? 어찌됐든지 간에 좋은 신랑감을 얻었으니 다행이 아니냐. 이렇게 미친다네. 황수정 씨 아버지의 그 콩팥에다 쟁기질을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답답했겠어. 더 답답한 것은 그 마음고생, 몸고생 다 거쳤는데도 같이 헤어지지 않으니까 아버지는 진짜 환장할 노릇이었어요. 그러면 헤어지질 않으니까. 재판에서 그렇게 틀어졌는데도 관계가 계속 지속이 됐나요? 계속 만났죠. 연이 계속 다죠. 살고. 왜냐하면 그때 당시 강 씨는 보호관찰을 받았어야 됐으니까요. 그러니까 2년간 부산 금정구에 위치한 그 보호관찰소에서 소변 검사를 지속적으로 했었어야 됐기 때문에 그 지역을 떠날 수가 없었어요. 근데 이제 황수정 씨 같은 경우에는 이 사건 이후에 강릉에 거처가 이제 마련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강릉의 식구들이 마련해준 거처로 가기 전에 강 씨를 만나러 부산을 가죠. 그래서 두 사람이 이틀간, 왜냐하면 강 씨하고 이야기를 좀 나누고 싶다라는 황수정 씨의 의사가 있었다고 그러고요. 그래서 이틀 동안 두 사람의 시간을 보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겹다 하고 좀 다른 징하다는 거 있잖아요. 징하다. 이 둘의 관계가 보니까 사랑도 하고 그러면서 또 현실을 보면 원망, 분노, 싹트고 하니까 그냥 만났다가 또 헤어졌다 이게 반복됐더라고요. 보면 2000년 8월 그러니까 황수정 씨가 강 씨랑 동거한다 이 소문 나온 다음에 쫙 퍼졌지. 그다음에 이 강 씨 어머니가 92평 아파트를 분양을 받았대요. 부산에 있는 건데 92평이 엄청 호화 아파트 아니에요. 그렇죠. 그리고 소문을 낸 게 얘들 이제 결혼할 거니까 신접살림 꾸밀라고 우리가 애들용으로 해준 거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또 보면 뭐 결혼을 하나보다 이렇게 되고 그런데 주위 여론이 너무 나빠서요. 이건 해프닝 같은 건데 황수정 씨 극성 팬 중에 하나가 강 씨를 그냥 두지 않겠다고 그 아파트를 찾아가서 지하 주차장에 주차된 강 씨 이 중에 하나 걸리겠지 해서 뭔가로 차 14대를 때려 부셨답니다. 다. 근데 강 씨 차는 없었대. 딴 차만 들있다. 그러니까 해프닝인데 그 당시 분위기가 어땠는지를 보여주는 일이죠. 제가 보기에는 강 씨 어머니 역할이 굉장히 컸던 것 같아요. 그렇죠. 그 어머니가 신문에 흘리고 그 어머니가 다 하고 다녔던 것들이 뭐 주변 사람들한테 얘기하면 그냥 막 그야말로 일파만파 퍼지지 않겠어요? 그때 기사도 잠깐 그런 거 본 것 같아요. 어머님이 예. 진짜 내 진정한 진짜 며느리는 황수정이다. 그리고 예. 막 인터뷰까지 하고 그랬었어요. 강 씨 어머니가 인터뷰에서 설날 직전에 두 사람들이 나한테 인사를 하러 왔다. 그리고 내가 직접 황수정 씨 아빠한테 전화를 걸어서 이미 황수정은 연예계 은퇴를 한 것과 마찬가지니까 이제 그만 결혼시키자. 라면서 두 사람의 결혼을 재촉하는 그런 느낌을 흘렸죠, 언론에. 네, 이 어머님이 어머니가 그때 말씀하셨던 것처럼 금고 열쇠까지 내줄 정도로 그러니까. 그렇게 황수정을 이뻐했어요. 보세요. 자기 아들이 지금 이렇게 전 세상에 다 알려졌는데 그러면 황수영하고도 마음 잡고 살아야지. 그럼 또 어떻게 또 될까? 이런 생각이 들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냥 가가지고 계속 그래 이렇게 된 거 아들이랑 살아야 되지 않겠냐고 설득하고 뭐 지금 뭐 2002년도에 보면은 백화점에 이제 이 세 사람이 같이 나란히 있는 게 뭐 들키기도 하고 그랬다는데 그 뭐 상상해 보면 가가지고 뭐 좋은 것도 사주고 뭐 이러면서 계속 마음을 돌리기 위한 작업들을 한 게 아니었을까? 거기다가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보이다 보니까 그런 소문은 또 소문대로 계속 나고 근데 그럼 그때 황수영 강 씨는 또 씨가 괴롭혀지고. 참 우유부단했다는 걸 느낀 게 나중에 이제 헤어지고 몇 년 뒤에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헤어졌니? 이거는 진짜 오프터 레코드 진짜 기사에 안 난 사건인데 어떻게 그랬니? 그랬더니 솔직히 황수정을 사랑하고 좋아하지만 애 엄마가 너무 안쓰럽다는 거예요. 애가 그때 딸만 둘인가 그랬었을 거예요. 진짜 우유부단이다. 그래서 거기를 왔다 갔다 하니까 황수정은 또 그 꼴을 못 보고. 그러니까 여자 황수정 입장에서는 저 같아도 물론 애 엄마니까 안 볼 수가 없고 그 해결 때문에 그러니까 왔다 갔다 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이제 그 강 씨가 또 다른 여자한테 또 이제 눈길을 돌리는 거죠. 그 2003년 3월에 이제 강 씨가 그 필로폰 투약 혐의로 해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그 선고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는 이미 이제 황수정 씨와 이 강 씨가 내는 이제 더 이상의 정이 남아 있지 않은 상태가 된 거죠. 네, 애가 어쨌든 있는데. 황수정 씨는 이제 강 씨와 결별을 하고 연예계 복귀를 위해서 준비를 했는데 그게 좀 쉽지가 않았죠. 네, 그때 당시에 복귀에 대한 반대가 대단했고 또 복귀 반대 서명 운동이 일어나요. 또 굉장히 많이 일어나죠, 그런 것들이 연예인들에 대해서. 그리고 황수정 씨가 마침 그때 지체장애아들한테 봉사활동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40여 명이 밀린 빨래하고 라면을 끓여주는 모습이 언론에 공개가 된 거예요. 근데 황수정 씨는 원래부터 그렇게 봉사활동을 해왔거든요. 근데 그게 공개가 되면서 마치 내가 이미지 탈피를 하려고 봉사활동하는 것처럼 사람들이 나를 보겠다 하면서 굉장히 속상해했습니다. 네. 이후 어렵게 하여튼 어찌됐든 다시 이제 방송에 나오게 되는 이제 상황이 연출이 되는데요. 2006년도에 그 가수 왁스의 뮤직비디오에 출연을 하면서 그러니까 슬쩍 타진을 해보는 거죠. 근데 그런 물익을 빚었던 연예인들이 뮤직비디오나 이런 걸 통해서 의사타진을 한다는 것을 누리꾼들이 너무 잘 알게 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거기에 뭐 악플이 뭐 쇄도하고 뭐 또 뭐 서명 일어나고 그랬어요. 그때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2007년도에 과감하게 소금 인형이라고 하는 드라마에 김영호 씨의 부인 역으로 이제 등장을 합니다. 이건 그냥 거래예요. 간이나 신장 파는 거와 다를 거 없어요. 근데 그때 당시에 여기 또 묘해요. 김영호 씨가 이제 가난한 그런 남편도 나오고 돈 많은 김영호 씨의 친구 하고 이 남편에 대한 애절한 사랑 때문에 그 친구한테 이렇게 관계를 갖게 되는 이런 이상한 설정이 또 되는 거예요. 드라마에서도 분류를 하는군요. 그렇죠. 특히나 이제 황수정 씨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공감을 못했던 게 그 전에 파문을 일으켰던 것들이 굉장히 셌어요. 여배우뿐만 아니라 남자 배우로서도 만약에 그런 일이었다 그러면 엄청났을 텐데 그렇게 엄청난 파장을 겪고서 왔는데 그 파문 이전의 캐릭터를 그대로 고수했던 거죠. 그렇죠. 지고지순한 그런 느낌을 계속 이미지적으로 연기 패턴도 마찬가지였고요. 이러다 보니까 공감을 못했던 거예요, 많은 분들이. 그래서 만약에 황수정 씨가 그때 당시에 차라리 파격적인 역할, 이미지 변신을 시도를 했더라면 오히려 더 활로를 찾을 수 있었지 않았을까 하는 그때 당시 아쉬움은 있었어요. 그러던 중에 작년이죠. 2013년 다시금 황수정 씨의 복귀 소식이 들려왔었습니다. 드라마 꼭지, 상도의 학교 가자, 미안하다, 사랑한다 등의 최고의 흥행 드라마를 집필한 이경희 작가의 드라마에 합류한다라는 소식이 있었는데 이 역시 무산됐었죠. 그때가 2013년도 작년 그 참 좋은 시절이라고 이서진 주인공으로 해갖고 그 쌍둥이 누나 역할로 하려고 했었어요. 근데 그 당시에 또 무슨 사건이 또 있었냐면은 뭐 연예계 성매매 사건? 기가 막힌 사건이 나요. 황수정 그러니 거기에 씨가 또 황수정 씨 이름이 올라가거든요. 황수 내가 지금도 생각나요. 그게 작년에 불과 작년 말 딱 1년 전인데 황수정 씨가 이제 무슨 성매매 연예인 성매매 사건에 휩싸이게 되는데 그게 이제 정보지 증권가 정보지에 황수정 씨 이름이 올라옵니다. 맞습니다. 연예계가 성매매 사건에 휩싸였습니다. 성매매 혐의로 이름이 거론되는 여성 연예인만 30여 명이라는 루머가 나돈 가운데 증권가 소식지에는 이번 사건과 연루된 연예인들의 실명이 나돌았습니다. 10여 명 정도의 연예인 이름이 계속 거기에 거론이 되고 구체적인 몸값까지 거기 SNS상에 같이 막 계속 유포가 됐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마치 그 대중들은 거기에 대해서 필터링을 하지 않고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검증이 안 됐는데도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믿고 싶은 것만 믿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기정사실처럼 막 인식이 되었었고 걷잡을 수 없이 확산 속도가 빨라지니까 황수정 씨 측에서는 거기 허위사실 유포에 대해서 강력하게 법적으로 대응하겠다라고 강경수를 뒀지만 결과적으로는 임박해 있던 드라마 출연은 무산이 됐었죠. 하차이가 나온 다음에 근데 검찰 최종 이제 발표할 때 얘기하신 것처럼 되게 케이스예요. 재미난 그 검찰 수사 발표였었죠. 질문이 한 명씩 물어보는 거. 황수정 씨는요? 관련 없습니다. 아이고. 근데 이제 사실은 하나 해프닝이었거든요. 굉장히 많은 톱스타 이름이 오르내렸지만 그냥 하나 해프닝으로 검찰이 다 이렇게 공식적으로 한 명 한 명 부인을 해줬기 때문에 스쳐 지나갔는데 유독 황수정 씨만 그 정말 스쳐 지나가는 해프닝 하나 때문에
드라마를 피해를 놓쳤는데 억울한 아까 케이스. 계속 나온 이야기가 연기 변신을 했으면 좋았을 거라는 얘기가 많았었는데 사실은 이제 그 드라마에서 김지우 씨 역할이었는데 굉장한 연기 변신을 할 수 있는 기회였고 제가 봤을 때는 최고의 그 컴백 그렇죠. 시나리오였는데 맞아요. 무산했는데 이제 그 제작사 입장에서는 확정된 게 아니라 거론이 되고 있던 상황에서 그냥 안 된 것이다. 이번 그 루머와는 관계없다 이런 식으로 밝혔는데 아무래도 황수정 씨는 아마 모든 컴백 작품마다 그런 게 있었을 거예요. 제작사 내에서도 데리고 오자. 왜냐하면 화제성은 확실하니까. 그런데 워낙 또 그 여론적인 부담이 있으니까 반대의 목소리도 있고 아마도 이 드라마에서도 그런 논의가 오가다가 아무래도 좀 그 루머가 불거지고 하니까 약간 또 반대하는 사람들의 목소리가 커지면서 이건 부담스러워서 캐스팅이 안 된 것 같은데 굉장히 황수정 개인 입장에서는 정말 아쉬운 기억이었죠. 그 사이에 얼마나 많은 생각과 인고의 세월을 보냈겠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늘 매번 해프닝으로 불발이 되니까 본인이 제일 힘들 것 같아, 제 생각에는. 굉장히 의지를 다지고 있답니다. 끝없이 몸매 관리, 다지는 거, 운동해갖고 탄탄한 거 유지도 하고 연기로 다시 복귀를 해서 내 한때의 명성을 되찾고 좋은 배우로 남고 싶다. 이게 굉장히 확고하다고 주위의 모습을 보입니다. 그런 얘기를 들으면 그렇게 상처받고 또 본인도 실수가 많았던 걸 다 딛고서 정말 멋있는 연기자로 다시 탄생하는 걸 봤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기회를 들어요. 한 번 더 줬으면 하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우리가 너무나 좋아했기 때문에 팬들로서는 배신감도 느꼈을 거예요. 그렇지만 내가 이제 그 못난 연기자로서 한마디 할 수 있다면은 연기자라는 게 그렇게 함부로 되는 게 아니거든요. 내가 이 사회생활이 서툴러 가지고 고초를 많이 당했지만은 나는 죽을 때까지 부딪히면서 연기자가 되는 게 꿈이라고 그래요. 우리는 그런 의지를 가진 사람이니까 우리 좋아했던 여러분들이 그 배신감을 느꼈던 씻어버리고 이제 지나간 얘기니까 좀 용서해주고 좋은 배우 하나 건지는 방향으로 나간다면은 멀지 않은 장래에 좋은 연기자가 다시 하나 나타나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해보네요. 한잔할래? 가까이서 보니까 더 잘생겼다. 우리 아파트에 이렇게 관리 비리가 많다, 난방 비리가 많다는 거를 11년 전부터 알렸습니다. 김부선 씨가 자신이 살고 있는 아파트 반상회에서 김부선 씨한테 폭행을 당했다고 신고를 하고 이 사건 중심에는 17년간 이어온 난방비 비리 사건이 있었습니다. 강간당하는 장면이에요. 진짜 벗기면서 진짜 하는 것처럼 하란 말에 안 맞지 아샤. 왜 나한테는 에로 배우라는 나의 아이를 낳아달라라는 김부선 씨는 실제로 임신을 하고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되는데 그 L씨가 유부남이었다는 사실이었고요. 그 시바지 취급을 했다는 거죠. 15개월 동안 딸을 못 보게 되는 과정까지 이어져요. 저는 이분 솔직함과 당당해서 좋습니다. 그리고 정치적으로 또 사회적으로도 이분이 굉장히 소신 있는 행보를 보여서 뜨거운 논란을 불러오기도 했습니다. 네, 많은 아파트 분들이 이분이 우리 아파트로 이사 왔으면 좋겠다라는 발언을 하시던데 얼마 전 아파트 난방비리 폭로 사건으로 화제가 되어서 난방투사라는 닉네임을 갖게 되신 배우 김부선 씨의 이야기입니다. 지난 9월경 갑작스런 폭력 혐의 사건이 벌어지면서 또 관심을 모으게 됐죠. 예, 지난 9월 15일이죠. 김부선 씨가 자신이 살고 있는 아파트 반상회에서 이 동네 주민들하고 마찰을 빚습니다. 근데 난방비 비리 문제로 이제 싸우다가 된 건데 이 동네 주민은 김부선 씨한테 폭행을 당했다고 신고를 하고 김부선 씨도 나도 마찬가지로 동네 주민한테 맞았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이 사건 중심에는 17년간 이어온 난방비 비리 사건이 있었습니다. 지난 12일 저녁 서울 성동구의 한 아파트에서 주민회의가 열렸습니다. 아파트 주민인 영화배우 김부선 씨가 회의에 참석했는데 이 과정에서 주민 A 씨와 몸싸움이 벌어졌습니다. 우리 동대표들은 5년 동안 난방 비리 관리 못했으니까 다시 뽑아야 된다. 이거를 얘기를 하려는데 이 사람들이 이렇게 난입한 거예요. 네, 김부선 씨가 이제 주장하는 바에 따르면 자신이 살고 있는 아파트에 난방비 비리가 있다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요. 530세대 정도 되는데 난방비가 제대로 부과되지 않아가지고 일부 가구에서는 영원히 부과되기도 하고 그 영원히 부과되는 과정에 동대표와 관리소장 유착이 있었다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요. 거기에서 서울시 감사도 했었는데 일부 문제가 있었다는 것도 밝혀졌고 이렇게 주장을 하면서 경찰 조사 결과
난방기 그 열량기라고 하죠. 그걸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 혐의로 전직 관리소장과 3명이 불구속 입건이 됐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해 주셨던 그 폭력 사건은 잘 마무리가 됐어요. 그 동네 그 50대 그 유모 씨라는 분과 또 이렇게 밀치는 그 싸움을 했었는데 조사 결과 무혐의 판결을 받고 내사 종결이 됐습니다. 저는 뭐 이 난방비리 사건 저도 좀 보면서 이 난방비리 사건에 대해서 김부선 씨의 손을 들어줄 거라고 생각했는데 실제로는 안 그랬죠. 그렇죠. 뭐 꼭 그 김부선 씨의 손을 들어준 건 아닙니다. 원인을 못 찾았기 때문에 그 집안에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영원씩 나온 11세대에 대해서는 그 열량기가 조작이 되었다는 증거를 발견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그 조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이 업무를 쥐고 있는 관리소장이 현재 이제 입건된 상황인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 기존에 좀 낡은 개인 난방, 개별 난방이 아닌 중앙 난방 시스템에서 고질화되어 있던 문제였어요. 근데 사실 법이 손을 들어주지는 않았지만 이번 사건을 통해서 김부선 씨가 얻은 것도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 바로 그 정의로운 이미지. 대중들이 큰 지지를 해주면서 호감형의 배우로 돌아섰다라는 평가가 있더라고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당연히 억울하고 부정적인 것은 바로잡아야 되고요. 네. 거기에 대해서 끈질기게 계속해서 2년 동안 주장하고 했던 그 노력들이 많은 지지를 받았고 게다가 우리도 공동주택에 많이 살다 보니까 저 일이 내 일이 될 수 있다는 그런 공통분모를 네. 받은 거죠. 그래서 그동안 김부선 씨가 대마초 사건이라든가 여러 가지 그런 이미지에서 이번에는 네티즌의 응원을 받고 이대로 축축고 하시고 국회의원으로 지지합니다라는 그런 댓글까지도 받아서 촬영장에서 계속 그렇지 이러면서 정말 그 네티즌은 나의 힘 네. 이런 정말 저는 부럽습니다. 아니 근데 이게 너무나 공감이 가는 게 저도 이제 예전에 일산에 살 때 중앙난방식 아파트에서 살아본 적이 있거든요. 분명히 우리는 아낀다고 아끼는데 나중에 나와서 그 보면은 정말 도대체 내가 이렇게 많이 썼을까 하는 생각이 들 만큼 그 금액이 나와요. 그러니까 어떤 집은 제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중앙난방인데 어떤 집은 제로고 어떤 집은 뭐 20몇만 원 이렇게 나온다는 거 이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경찰한테 얘기를 했는데도 경찰에서 이유를 모르겠다라고 하는 건 진짜 그건 더더욱 이상한 거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불만들을 국민들이 안 가질 수가 없거든요. 특히나 중앙난방식에 아직도 거기 살고 있는 사람들이라면 이건 내 문제다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응원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안타까운 게 한 가지 보였어요. 제 개인적인 시선으로는 그걸 밝히고자 하는 의도는 좋은데 일단 그 조금이나마 적이 생겼다는 거에 좀 안타까워요. 근데 그런 의견도 있을 수 있겠는데요. 저는 의견이 참 다르네요. 왜냐하면 스무드하게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어요. 1년도, 2년도, 3년도 아니고 16년, 17년을 혼자서 외롭게 싸웠어요. 전부터 오랜 동안 반상회 가서 얘기도 하소연도 해보고 싸움도 해보고 그러니까 할 수 있는 걸 다 했는데 혼자 느낀 개인의 무력감이 나중에는 폭력까지 나간 거예요. 정말 감정이 격앙돼요. 더구나 김부선 씨는 개인이었고 거기는 부녀회장이라고 하는 하나의 조직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흔히 이제 사회적인 어떤 분쟁 같은 거에서 막 굉장히 막 거세고 심지어 극악한 모습을 보면 왜 저러냐 그러거든. 근데 그 사람 입장에 서서 보면 그렇게밖에 할 수 없는 내몰린 처절한 어떤 고통이 있었던 거예요. 며칠 전에 사실 여러 방송에 나와서도 이걸 계속 하소연했었는데 김부선 씨가 한 전부 얘기가요. 반응을 안 보였어요. 근데 이번에 어떤 폭력 사건과 연루가 돼서 이번에 어떻게 사건화되다 보니까 이게 커진 거니까. 그다음에 아니 사실 그동안에 어찌 보면, 김부선 씨 사회적 이력들이 좀 있는데 김부선 씨의 그 사회적으로 저희 영향력 있다는 위치, 소위 여배우라고 하는 지지가 위치가 선용된 케이스로 다 박수를 보낸 거라고. 전기하고 이 가스 같은 거는 너무너무 아껴요. 그런데 이제는 이제 그 정부 당국자들이 발빠르게 이게 그 좀 해결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말씀대로 사실 연예인이란 직업 자체가 대중의 관심을 먹고 사는 직업이잖아요. 그래서 이번 사건과 동시에 김부선 씨의 말 하나, 행동 하나하나가 다 화제가 된 건 사실이죠. 그렇죠? 뭐 연예인 기자 중에 이러더라고요. 그 지금 기자회견 하겠습니다 해서 50명의 기자를 부를 수 있는 건 아이돌과 김부선뿐이다. 아니 정말 이번에 그 난방비 비리에 대한 의혹을 제기하시면서
또 여러 가지 또 구설수의 논란의 중심에 서기도 했었죠. 특히나 이제 SNS상에서 가수 박민 씨는 저분 좀 조용히 지냈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김부선 씨의 태도에 대해 좀 안 좋게 그걸 바라보는 그 입장을 보이기도 했었고, 또 허지웅 씨 같은 경우에는 좀 지지하는 입장을 표명하기도 했었잖아요. 근데 또 기자회견을 이렇게 또 했을 때는 또 의상이 또 굉장한 또 화제였어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김부선 씨가 SNS를 또 적극적으로 하시는 스타일인데, 원피스는 5만 원, 그다음 가방은 3만 원 짜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굉장히 그 시원시원한 성격이 그 짧은 문장에 다 담아서 녹여져 있는 거거든요. 성격은 굉장히 시원시원하신데 말을 좀 직설적으로 하다 보니까 너무 세다 이런 이미지를 그 전에는 많이 갖고들 있었죠. 아니, 처음엔 남방 열사로 불렸어요. 네네. 근데 이제 본인이 열사는 세상을 떠난 사람한테 붙이는 용어니까 투사로 불러달라고 네. 용어를 스스로 바꾸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좀 뭐랄까 적극적으로 자기 의사 표명을 했었고요. 그 굉장히 제가 보기에는 당당해 보이고 지금 우리 연예계나 대중문화계 그런 분 있는 건 오히려 하나의 축으로 이렇게 균형을 맞추는 걸로 굉장히 좋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근데 사실은 이제 그 김부선 씨가 대중적 지지를 받는 거는 난방비 부분이 아깝고 뭐 이런 부분보다도 대중적으로는 어떤 거냐면은 분명히 의심 가는 건데 그 원인을 찾지 못하는 거였거든요. 여태까지 김부선 씨도 계속해서 관리사무소를 통해서 알아봤지만 이게 안 나온 거고, 그다음에 법률적 그 경찰에서 조사를 해도 안 나오는 부분을 의혹 제기를 한 거거든요. 근데 이제 그 법률적으로도 이 김부선 씨가 의혹 제기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관리소 소장을 이제 입건하는 것으로서 의혹 제기는 타당하다. 이런 이제 그 대중적인 심리가 깔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참 공감이 주는 힘이라는 게 대단한 게 그물 하나 부어놓고 그 전에는 너무 거칠어. 왜 저렇게 얘기해? 왜 나대라고 하는 시선조차도 이게 나의 입장이라는 공감이 붙으면서 무슨 얘기를 해도 대중들이 환호하는, 지지하는 분이 된 거죠. 그래서 그 뭐죠? 교통위원회 국정이 나갔을 때도 발언도 굉장히 화제가 많이 됐잖아요. 네, 뭐 정치적인 얘기라고 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실제 국회를 가시게 됐죠. 그래서 국회에서 이제 그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 이제 참고인으로 가게 됐는데, 출증을 받으셨어요? 출입증? 내 얼굴이 신분증인데 이건 그냥 참고인 조사 때문에 오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출연료. 이 도착. 보장권 없이 제가 피해를 입은 사람이기 때문에 관리비에 관심을 가졌던 게 이렇게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또 평소에 존경하는 여야 국회의원님들을 바로 제 앞에서 뵙게 돼서 대단히 그 영광으로 생각하는 거죠. 배우 생활 어렵게 그 미혼모로 살면서 30년 만에 연예계 생활 30년 하면서 난생 처음 내 집 마련을 했습니다. 그런데 난생 처음 내 집 마련을 해서 그 기쁨도 누리기 전에 536가구 중에 100군데 이상이 안려고 산다는 미국 드라마 같은 얘기를 들어가지고 설마 했는데 2년 반 전에 당시의 관리소장 입을 통해서 100군데가 넘게 제로로 돼 있다는 얘기를 듣고, 그런데 이들의 부정이나 그 직무유기한 거에 대해서 드러나자 오히려 김부선이 지금 목부인으로 변신해서 이제 갈게요. 그리고 너무 감사합니다. 정말. 자, 이제 그만하시죠. 그만하시죠. 정말 이렇게 얘기하고 싶었거든요. 근데 제가 하고 싶었던 연기하는 드라마 시작하는 날하고 겹쳐가지고요. 뭐 건방진 이런데 전 정말 연기가 하고 싶지 이런데 오고 싶은 사람이 아니거든요. 그 이제 국정감사에 참석해가지고 한 발언들 중에 여러 가지가 굉장히 화제되면서 김부선 어록이 나오기도 했었죠. 뭐 그냥 대표적인 것들 보면 그 과거에 교도소를 다녀와서 그러신지 교도소보다 관리사무소가 훨씬 폐쇄적인 곳이다. 교도소보다 더 폐쇄적인 곳이 관리사무실이었습니다. 또 그런가 하면 진실은 더디지만 언젠가 밝혀진다. 진실은 더디지만 반드시 드러나게 돼 있습니다. 예. 그리고 가장 눈길을 끌었던 게 그 지금 박근혜 정부의 사대학에 좀 발맞춰가지고 그 주거 문제를 5대학으로 삼아가지고 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입법해주면 고맙겠다 이런 얘기를 해가지고 굉장히 화제를 불러왔었죠. 네.
이렇게 김부선 씨가 이른바 남방투사로 뛰어다니며 억척스럽게 사는 데는 또 순탄치 않았던 그녀의 인생 스토리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죠? 예, 저 김부선 씨는 저 제주생인데요. 네. 제주 토박이지. 본래 본명은 김근이었어요. 근데 어렸을 때 그 어머니가 아기를 데리고 이제 모슬포에 사찰을 갔는데 노스님이 아이를 이렇게 보더니 너는 기생될 팔자다. 그러니까 그 노스님이 얘 개명을 하자. 그 스님이 그 이름을 지어줄 때 저거 뭐 부선, 부자가 이제 연꽃 부자고 베풀선자래요. 왜 흔히 불교에서는 적선을 많이 하면 팔자를 이제 변경시킬 수 있다 해가지고 이제 그 이름을 바꾸면서 인생이 바꿔줬다고 본인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중학교 때 이 아버지 사업이 망하기 전까지 김부선 씨 집이 그렇게 가난하진 않았나 봐요. 이 새들어 살던 기자가 김부선 씨 볼 때마다 와, 너는 정말 미스코리아감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그래서 이제 김부선 씨가 그 정도로 한눈에 확 띌 정도로 굉장히 육감적이고 굉장히 예쁜 몸매도 갖고 있었나 봐요. 그래서 이제 김부선 씨가 이제 제주도에서 서울로 상경을 하게 돼요. 그래서 찾아간 사람이 누구냐면 여고 선배이자 같은 동양 출신인 배우 오수미 씨를 찾아가요. 근데 이제 이 오수미 씨한테 가서 나 너무 미스코리아가 되고 싶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오수미 씨가 이렇게 보니까 너는 오히려 미스코리아보다는 배우가 낫겠다 이렇게 얘기했고 오수미 씨한테는 동생이 있어요. 윤영실 씨가 있는데 그분은 모델이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동생 윤영실 씨는 나는 너가 미스코리아를 하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김부선 씨가 이 윤영실 씨한테 정말 워킹하는 법을 배우고 이랬어요. 근데 정말로 바람대로 정말 미스코리아, 미스 제주에 당선이 돼요. 그리고 워킹을 배웠잖아요. 그래서 이제 패션쇼 무대에 서면서 그때 하영수 디자이너 눈에 띄게 되면서 메인 모델로 발탁되는 거죠. 그런데 이 김부선 씨가 처음에는요 모델로 활동을 하다가 배우로 데뷔하게 되는데 네. 우리 김대우 기자님 어떻게 배우로 데뷔하게 되죠? 김부선 씨의 이제 데뷔작이 여자가 밤을 두려워하랴. 인데요. 이 작품에서는 이제 그 친구를 배신해서 그 돈을 빼앗는 그런 판무파탈 역할이었습니다. 그 상대역은 이제 그 전무송 씨였고, 그다음에 이제 또 김부선 씨가 가장 애착이 가는 영화로서 이 작품을 기억하고 계세요. 여자의 육감이란 무서운 거예요. 여군은 내일 나와. 진짜는 어떡하시겠어요? 내게 맡겨. 요즘 같으면 내 남자 여자 같은 김희애 같은 역할이라고요. 제가 사실은 제일 마음에 들어하는 영화예요. 그 김부선 씨가 어느 정도 대처냐면은 이 90년대 후반쯤 되는데 이제 그 최민수 씨와 박선영 씨가 주연했던 리허설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이 작품에 이제 그 조연으로 출연하셨는데 강간당하는 장면이에요. 강간당하는 장면인데 이거를 그 약간 밀폐된 그 촬영 장소에서 제가 좀 특혜를 입고 감독, 그 다음에 신옥현 촬영 감독, 그 다음에 이제 상대 남자 배우 김부선 씨, 저까지 해서 5명만 딱 들어가서 그 장면을 이제 촬영을 하는 걸 봤는데요. 이 남자 배우가 조금 쑥스러워가지고 그 장면을 제대로 연출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한 3번 정도 NG를 내자 진짜 벗기면서 진짜 하는 것처럼 하란 말에 안 맞 짜샤. 그거에 용기를 얻고 곧바로 이제 그 오케이를 갖다 받아냈던 오히려 남자 배우를 갖다 다그치면서까지 그런 장면을 촬영해내시더라고요. 뭐니 해도 김부선 씨의 출세작은 에마 부인이죠. 그렇죠. 예, 1대는 안소영 씨가 했고요. 2대는 오수비. 이제 3대째에 김부선 씨가 캐스팅이 되는데 이미 대마초 사건에 연루가 됐었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염혜리라는 이름으로 에마 부인을 찍은 다음에 아주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죠. 그때 굉장히 젊고 이쁘셨구나. 네. 네. 가장 독특한 에마 부인이었죠. 역대 에마 부인 중에서. 20년이 훨씬 넘은 때잖아요. 그 에마 부인을 찍을 때가 김부선 씨가. 그 이후로 김부선 씨 하시는 말씀이 딴 사람은 이렇게 열심히 연기를 하고 이렇게 영화가 잘 되고 했으면은 영화 배우란 소리를 듣는데 왜 나한테는 에로 배우라는
그렇게 불리느냐 짜샤 이랬다는 거 아니에요? 유행 예감이네요, 짜샤. 그 부분을 굉장히 불만을 가졌어요. 왜 나는 배우인데 연기를 했는데 왜 나는 애로 배우라고 하고 아니, 다른 근데 시기적으로 난 포르노 배우라면 모르겠어, 출신이. 그런 말하는 사람들, 그 언론인들 의식에 문제가 있다고 봐. 저는 영화 배우이지 에로 배우가 아닙니다. 슬퍼. 예술한다고 생각했는데 포르노 배우 취급하잖아. 네, 이렇게 김부선 씨가 에마 부인을 통해서 어렵게 성공을 했습니다. 근데 그 기간이 그렇게 오래 가지를 못했다고 하네요. 바로 한 남자와의 사랑 때문이라는데 어떤 사연이 있는 건가요, 백현주 기자님? 상대가 없으면 운명이 없다고 다들 얘기들을 네. 많이 하시잖아요. 그 상대를 만나게 됩니다. 에마 부인 3편으로 세 번째 에마 부인 시리즈로 스타덤에 올랐지만 86년에 토요일은 밤이 없다라는 그런 영화를 또 찍게 됐어요. 근데 흥행은 성공을 거두지 못하죠. 그랬을 때 새로운 사랑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이분이 바로 엘모 씨인데 유명한 극장주였어요. 근데 이분은 프로포즈를 적극적으로 했어요. 나의 아이를 낳아달라라는 이렇게 간접적인 표현이지만 굉장히 세게 와닿을 수 있는 28살의 여자에게는 굉장히 강렬하게 꽂힐 수 있는 그런 말을 한 거죠. 그래서 그 남성의 그런 프로포즈를 믿고 김부선 씨는 실제로 임신을 하고 아이를 이렇게 품게 된 거죠. 네, 임신 후에 김부선 씨가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되는데 그 엘 씨가 유부남이었다는 사실이었고요. 더 놀라운 것은 본인이 임신을 했는데 그 엘 씨 엄마가 이 김부선 씨를 돈이나 밭 뜯어내는 그 시바지 취급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 김부선 씨가 너무 상처를 받고 고향으로 돌아가요. 그래서 제주도를 갔는데 작은 언니가 김부선 씨 배를 보더니 아, 이럴 바에는 너랑 나랑 그냥 같이 죽어버리자.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가족들의 충격도 굉장히 컸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김부선 씨가 이 출산 날짜까지 엘 씨한테 연락도 안 되고 결국 엘 씨한테 버림받았다는 느낌 때문에 굉장히 눈물을 많이 흘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속상한 일이냐면은 나중에 연락된 엘 씨를 통해서 아이를 낳아달라고 했던 건 농담이었다. 이런 얘기를 듣게 되죠. 남자는 정말 지금도 처녀가 아이를 가르면 어찌할 바를 모르는데 그 당시에 처녀가 아이를 낳아서 고향으로 했을 때 그 가족들의 그 충격. 그때 엄마가 과거의 이야기를 해주면서 격려를 해줬는데요. 지금 아빠 말고 나에게는 전 남편이 있었는데 제주 4.3 사건으로 남편과 아들 둘을 잃었다. 그러니까 생명은 소중한 거니까 그렇게 마음 먹지 말고 아이만을 신경 써라라는 그런 친정 어머니의 고백과 몰랐던 과거를 들으면서 그 다음부터는 아이한테 집중하게 되죠. 아이, 못된 사람 같으라고. 그 왜냐면 영화가 망했죠. 아이를 낳아달라고 했다가 그 농담이었다 그러면 말이 이분은 되죠. 누구겠죠? 한 여자의 인생을 이렇게 망가뜨리는. 너무 순진하셨다, 네. 정말. 그래서 제주도에 내려가서 가족들이 상황 극기를 하고 출산을 하게 돼요. 하지만 김부선 씨가 어렸을 때부터 심장이 안 좋게 성장을 했잖아요. 그래서 의사가 만약에 이 상태로 출산을 하게 되면은 굉장히 위험할 수 있다라고 아이를 낳지 말 것을 권고를 했지만 김부선 씨는 홀로 강인하게 아이를 출산을 했죠. 그게 지금의 그 삶의 버팀목인 딸 미소인데 이름도 미소라고 지었던 이유가 항상 밝고 이렇게 웃음 지으며 미소 지으며 살 수 있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을 담아서 미소라고 지었다고 합니다. 근데 나는 그 누구나 그렇겠지만 그런 남자일 줄 몰랐지. 평소에 막 아이를 좋아하고 막 동물들을 사랑하고 그러니까 내 자식, 우리의 자식을 낳으면 아주 끔찍할 줄 알았지. 그랬는데 완전히 그냥 사람 이조 시대 때 시바지 취급을 하더라고. 그래서 거기에서 굉장히 우울함과 분노를 지금까지 계속 키우고 살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너무 마음 아파요. 그냥 우리가 그런 사랑 한 번쯤 하잖아요, 살면서. 근데 두려운 거야, 다시 사랑하기가. 또 버림받을까 봐. 딸을 낳을 때까지 연락조차 되지 않았다는 이 생부 이 씨. 네. 근데 이제 그 이후에 또 이제 김부선 씨 앞에 나타납니다. 딸이 태어난 이후에 또 김부선 씨가 아픈 상처를 다시 한번 받게 되는데 출산한 지 4개월쯤 지난 다음에 그 이 씨가 다시 한번 연락이 와가지고 이런 말을 해요. 그 아까 좀 미워했던 그 어찌 보면 시어머니가 줄 수 있는 분인데 그 이 씨의 어머니가 그 아이를 보고 싶어한다. 그러니까 아이를 어머니한테 잠깐 맡기고 너랑 나랑 둘이 여행을 갔다 오자.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니까 그래도 좋아했던 사람이지만 이제 뭔가 또 다른 전기가 되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흔쾌히 이제 그
그 딸을 시어머니가 될 수도 있는 사람한테 맡기고 그게 결국 15개월 동안 딸을 못 보게 되는 과정까지 이어져요. 그래서 여행을 뭐 갔다 오고 꼬드긴 다음에 딸을 어찌 보면 장기간 이제 빼앗기게 된 것이어서 그 딸을 낳고 나서 굉장히 장기간 동안 마음고생을 심하게 했었죠. 딸을 다시 되찾으신 거죠, 지금은? 어떻게 되찾았지만 좀 복잡하죠. 이쪽은 남편한테 입적하기로 몇 가지 약속을 하고 왔기 때문에 지금 입양한 걸로 돼 있대요. 그 이후에 김부선 씨가 딸이 너무 보고 싶어서 이 시댁에 찾아간 거예요. 시댁은 아니죠. 그 남자 집에 찾아갔더니 딸 울음소리가 너무 크게 들려서 가보니까 이 집에서 들어오지 말라고 경찰에 또 신고를 했더래요. 근데 결국 김부선 씨가 15개월 3일 만에 딸을 찾아오는데 그때 4가지 약속을 합니다. 첫 번째는 위자료를 받지 않겠다. 두 번째는 양육비를 받지 않겠다. 그리고 생부 앞으로 아이의 그 호적을 입적시키겠다. 그리고 4번째는 그 L 씨와 성관계를 맺지 않겠다라는 약속을 하면서 이 김부선 씨가 너무너무 딸을 찾아온다는 기쁨 때문에 그 공증서약에 그냥 사인을 해버립니다. 그게 더 가슴 아픈 건 말이죠. 15일간 만에 이렇게 찾아왔는데 딸을 앉혀놓고 내가 네 애입니다. 그러니까 애가 아니라고 펄쩍 뛰어서 우고 신부만 찾아다니고 15개월이니까 뭐 15개월 만에 찾아왔네. 아장아장 걸어다닐 때. 예, 걸어다닐 때 애가 밥 먹고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가슴 아팠던 거죠. 그래서 게다가 그 뭐 생부한테 그 친자를 이렇게 양본 것처럼 도장을 찍었기 때문에 18년 동안 그 김부선 씨는 양녀처럼 입양해서 사는 걸로 돼 본인 있었다는 호적에 거예요. 입양이야. 난 진짜로 가장 힘들고 지금도 정말 그 잠을 못 자고 슬픈 건 내 눈앞에서 아기를 잊어버린 거야. 15개월 동안. 그러니까 뭐 아기 난 사람들은 알 거야. 낳고 기고 서고 뭐 엄마 말하고 이런 거 하나도 못 봤어. 20대의 미혼모가 홀로 아이를 키우는 게 지금도 무척 힘들죠. 이게 그 저출산 당시는 더 정책에 했죠. 말도 안 되죠, 80년대는 지금. 뭐 네. 애를 그때 2살 됐을 거 아니에요. 아장아장 한참 뛰어다니고 저기 하고 할 텐데 뭐 영화 또 연극 뭐 그런 거 그쪽을 다 돌면서 단역이든 조연이든 일을 다 하는데 애 맡길 데가 없으니까 그렇죠. 하다못해 스태프들 진짜 조명 스태프나 뭐 하다못해 조감독한테 옆에다 애 맡기고 자기 씬 나가서 하고 오고 그 정도였다고. 그래서 예전에 그 당시에 이제 문성근 씨가 굉장히 이제 주연급이었는데 오죽했으면 그분께서 그 말씀을 하시대요. 내가 옛날에 김부선이 거기 그 미소 애를 봤었지. 그리고 그런 옛날 얘기를 하시고 한다 네,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김부선 씨가 네. 진짜 한석봉이가 어머니가 떡장사에서 한석봉이 기르듯이 악착스럽게 아이를 키웠어요. 보면 내가 그 한 지금 거의 뭐 20년에 가까워 얘 중학교 다닐 때쯤에 보리울의 여름이라는 그 영화를 찍게 되는데 엄마가 굉장히 엄하게 키웠더라고. 눈 한 번만 이렇게 하면은 막 뛰어놀고 그럴 때인데 그냥 꼼짝도 못하고 그리고 애가 그렇게 어떻게 그 명랑한지 처음에는 부잣집 딸인 줄 알았어요. 그리고 그냥 명랑하고 또 김부선 씨도 이제 뭐 그전서부터는 알았지만 그렇게 활달해. 할 얘기는 다 해. 거기서도. 심지어는 감독한테 얘 왜 카트 이것만 주느냐고 이렇게 따지거든요. 내가 아마 그 윤동영학과 졸업했을 거예요. 지금 이제 연기자로 하고 있는데 근데 아이 키우는 과정에 마음고생이 많았나 봐요. 그럼. 그 인터뷰를 통해서 굉장히 속 시원하게 옛날 얘기 많이 하거든요. 김부선 씨가. 딸 그 어릴 때 그 운동회 갔는데 그 김부선은 그 당시 이제 미혼모의 대명사처럼 알려진 존재였기 때문에 자기 아이가 엄마가 이제 김부선이다 그러면 놀림받을 수도 있고 또 특히 딴 학부형들이 눈치가 보였다는 거예요. 어른어른 멀리서만 보다가 밥은 몰래 둘이 가서 저 교실에서 아무도 안 보는 데서 먹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처절함 같은 게 많이 느껴지죠. 언제 오는지 많이 기다릴 거야? 학교 다닐 때 온대? 아빠가? 언제 그랬어? 엄마가 말려주잖아. 여름에 온다고 그랬는데 그걸 거짓말 잘해. 그래서 사실 뭐 그때보다 지금은 너무너무 상황이 좋아져서 옛날 얘기 들으면 어떻게 활동을 하셨을까 싶은데 아직도 연기자란 직업이 금전적으로 안정적이지가 않아요. 그죠? 그렇죠. 네, 그래서 김부선 씨가 부업도 하셨었다고. 바로 옆 건물에 이제 그 니키타라는 그 카페를 운영해. 이제 그 뭐 이렇게 난잡한 술집이 아니라 테이블 한 7, 8개 놓고 그냥 뭐 양주도 팔고 그래서 가끔 술 먹으러 왔는데
그 얼마나 힘들겠어, 애가. 그리고 또 뭐 잘 아시겠지만 그 연기 잘하는 게 불러야 나가는 거고, 그 안 부르면 못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활이 영원한 할 수 의리죠, 없- 의. 예. 없지. 그런데 이제 그 장사가 잘 됐어요. 저 감독들도 많이 오고 그래가지고 장사가 잘 돼가지고 이제 장사가 잘 됐는데 애가 크면서 이제 그 뭐가 이제 안 좋을 것 같아가지고 이제 그걸 정리를 했는데 다행히 권리금도 많이 받고 거기서 돈을 약간 벌어가지고 이제 집도 사게 됩니다. 그게 이제 이 난방 예, 그렇습니다. 난방공사가 된 옥수동의 제2 아파트. 예. 그 당시에 니키타에 그 많은 배우들이 왔는데 그 송강호 씨도 연극할 당시에 연극하는 사람도 데리고 가고 네, 연극 배우들 박찬욱 많아요. 감독도 가고 그랬대요. 근데 무엇보다도 이 김부선 씨가 상술이 좋아요. 그래서 이제 세일즈를 연예인 상대로 세일즈를 꽤 많이 했다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 카페를 통해서 옥수동의 아파트를 장만을 하고 난 다음에 그 김부선 씨가 이런 얘기를 해요. 나는 배우로서 번 수입이 어떤 때는 1년에 1,600만 원밖에 벌지 못한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만큼 카페 수입으로 그 아파트를 샀으니까 또 그렇게 또 아파트에 대한 관심도 많으신 것 같아요. 저도 한번 가본 적이 있는데 저는 이제 그 당시 친하게 지내던 그 선배 기자분이 좀 김부선 씨랑 친분이 있어서 간 적이 있는데 제가 갔다 오고 나중에 이제 그 말죽거리 잔혹사에서 그 분식집 하는 장면을 보면서 일치하진 않아요. 근데 묘한 그 느낌이 연결되는 부분은 있더라고요. 현수 보니까 옛날 생각 많이 난다. 나도 그땐 참 하고 싶은 게 많았는데. 그 김부선 씨하고 친한 영화 제작자분을 만난 적이 있었는데 그 술집에 일부러라도 자꾸 갔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김부선 씨는 자존심도 굉장히 그 강한 그런 스타일이기 때문에 남들은 자꾸 이제 목소리를 크게 내고 그러니까 막 드센 줄 알고 거친 줄 알고 그러지만 그 이면에는 굉장히 순수하고 의리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그녀를 위해서 자존심이 상하지 않게끔 의리를 지켜줘야 된다는 생각 때문에 관계자분들이 같이 연대를 해서 일부러라도 거기 가서 술을 마시고 그랬다고 그러더라고요. 예. 하여튼 그렇게 10여 년 동안 힘들게 살아온 모녀에게 다시 또 이 생부 이 씨가 다시 찾아온다면서요, 백혜민 씨. 네, 맞습니다. 11살 됐던 해죠, 딸이, 미소양이. 그래서 10년 만에 연락이 와요. 하지만 딸을 만날 마음의 준비가 되지 않다고 약간 주저하는 그런 모습이었는데 그래도 김부선 씨는 아이의 아빠이기 때문에 아이와 상봉을 주선을 하게 되죠. 근데 미소양이 그때 11살이었지만 아버지에 대한 그리움은 본능적으로 있었나 봐요. 아버지를 이렇게 만나게 됐을 때 안녕하세요라고 이렇게 수줍게 인사를 했었던 일화가 있다고 그러거든요. 그리고 그렇게 잠깐 보고 그냥 호련히 또 떠났다가 다시 찾아와서 어떤 제안을 했다고 네, 하죠. 11살 때 보고 이제 17살 되던 2004년에 다시 찾아오는데 7년 만에 또 그때는 이제 또 김부선 씨가 생활이 좀 그러니까 분식집을 하고 있을 때였어요. 그걸 보더니 뭐 이렇게 창피하게 분식집을 하고 있냐. 내가 위자료로 10억 줄 테니까 장사 접어라. 그리고 진작 얘기 좀 하지. 딸 미소도 그 미국으로 유학을 보내라 내가 책임지겠다. 근데 김부선 씨는 워낙 많이 그 이 씨한테 속았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그래서 뭐 다른 건 모르겠지만 그 딸의 각서받지. 유학에 대해서는 각서를 받아놨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김부선 씨는 네. 그 제안을 거의 처음에 받아들이는 분위기였어요. 그러니까 그 딸을 이제 사춘기 때 좀 힘들게 지내니까 새로운 환경 같은 걸 해주고 싶었던 욕심도 있었고. 그 부모의 마음이죠. 그때 또 그리고 이제 경제적으로 뭐 분식 잘 됐다고 하지만 뭐 그 거리가 이렇게 좀 딸을 풍족하게 키울 만한 여유도 아니었던 것 같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 딸 미소양이 미국에 한번 가서 공부를 하고 싶다 이런 마음을 슬쩍 비쳤나 봐요. 그래서 그런 제안을 어찌 보면 받아들이려고 처음에 마음 아니 먹었던 그러니까 것 같습니다. 정말 영화에 나온 얘기죠. 미워도 맞아요. 다시 한 번처럼 너무 사랑하지만 내가 해줄 수 없는 걸 금전적으로 해줄 수 있는 아빠가 나타나니까 사실 거의 자기 분신 같은 존재잖아요. 근데 인생의 전부인데 딸을 다시 한 번 보내겠다라고 마음을 먹었을 거 아니고 그때 상처가 대단했을 것 같아요. 그 아버지가 유학을 보내주겠다라고 했지만 또 연락 두절되고 행방불명이 돼요. 지금 조금 내가 그 김부선 씨한테 직접 들은 얘기로 네. 지금 그 남자만이 이렇게 김부선 씨를 이렇게 무책임하게 던진 게 아니라 그 남자도 그 남자의 아버지가 이렇게 철저하게 반대를 해가지고 철저하게 반대해가지고 그 남자는 가끔 그랬대요. 아버님만 돌아가시면 너 오겠다는 이런 얘기 반대도. 여기 그런 얘기를 내가 직접 들었어. 난 많이 얘기하다 보니까. 아무튼 그렇게 돼서 그 아버지가 한 4년 동안 연락 두절 상태가 됐지 행방불명이 됐는데 2008년에 사업이 실패를 하게 돼서 아버지는 뭐 미소양과의 약속을 지킬 수 없는 상태라는 걸 그제서야 알게 되는 거죠. 미소양은 또 한 번 그 아버지에 대한 실망, 상실감 그런 거에 빠져들게 됐었다고 그래요.
근데 이제 이런 게 저는 걱정이 돼요. 왜냐면 그 생부의 어머니한테 딸을 빼앗겨 보기도 하고 또 사랑했던 남자가 2번이나 나를 버렸다, 버림받았다라는 상처 이런 것 때문에 아까 뭐 조울증 얘기도 하셨지만 진짜 심적 공허함, 상처 이런 게 굉장히 깊으실 것 같다는 생각이 많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게 자연스럽게 이렇게 전이가 돼서 딸 또한 아빠에 대한 원망이 많지 않을까 이런 게 좀 걱정이 돼요. 김부선 씨도 남편에 대한 원망 이런 게 마음속에 있잖아요. 그래서 그럴 때는 딸한테 너도 아버지 따라간다고 하지 않았었느냐 뭐 이런 얘기를 하기도 하고 또 미소양도 이제 아버지에 대한 원망이 가끔 자기한테 이렇게 돌아올 때 그 섭섭함 이런 것들이 모녀지간에도 좀 있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서로가 상처를 받는. 네, 김부선 씨도 뭐 이 말 하고 싶어서 했겠습니까? 그러니까요. 네. 자기도 무의식 중에 나오는. 근데 제가 예능에서 같이 출연을 한 적이 있는데 지금 딸하고 굉장히 사이가 좋은 걸로 네. 알고 있거든요. 저도 얼마 전에 그 네. TV에서 봤을 때 이 미소가 오히려 엄마를 변호하는 모습을 봤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뭐 대마초 등에 대해서 자기는 좀 나쁘다고는 생각하지만 그래도 그 엄마가 과거에 그런 걸 했다고 하는 거 혹은 그런 합법화 운동을 했다고 하는 것 때문에 마치 이렇게 범죄자인 것처럼 몰아가는 그거는 반대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아니, 엄마가 이해가 되는 거죠. 어떻게 보면은 지금 그러면 엄마를 지키는 가장 든든한 그쵸. 어떻게 보면 전사가 딸이 아닌가 이 생각이 드네요. 이 딸이 전교 꼴찌였어요. 근데 이게 공부를 열심히 해서 그 4년 내내 장학생으로 대학에 입학을 하게 돼요. 그래서 김부선 씨가 딸을 얼마나 자랑스러워했는지 여기저기 다녀서 자랑을 좀 하고 다녔거든요. 그때 딸이 입학 소식을 딱 듣고 김부선 씨한테 가서 엄마 이제 고생 끝났어. 내가 돈 벌어서 엄마 행복하게 해줄게. 라고 말할 정도로 굉장히 속 깊은 딸입니다. 오전 여전이라고. 야, 김부선 씨도 연기자인데 지금 김부선 씨 딸도 연기자의 꿈을 키우고 있다면서요? 네, 건국대학교 연극영화과를 졸업했고요. 그 엄마의 뒤를 이어서 영화와 드라마에서 존재감 있는 배우로 계속 성장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는 드라마 별승검이라는 데서 모녀가 함께 출연해가지고 굉장히 큰 화제도 된 적이 있습니다. 최근에 그 전도연 공유 영화인데 남과이라는 작품에서 공유 아내 역으로 출연을 하게 되는데요. 그 SNS에 이제 그 자랑을 하고 싶어가지고 김부선 씨가 사진을 올렸어요. 근데 그 제작 발표, 그 고사 지내는 현장 모습이었는데 머리에서 미소 씨가 보이고 이제 사진을 이제 직직처럼 찍으면서 공유랑 사진을 찍고 싶었는데 못 찍었다 이렇게 장난스럽게 올렸는데 평소에 그 이미소 양이 엄마 김부선의 딸보다는 이미소로 활동하고 싶다 이런 얘기를 여러 번 했었는데 그것 때문에 이제 응원도 했지만 이분 나서지 않고 머리에서 지켜보는 그런 느낌이 사진을 보면서 느꼈습니다. 미소야, 뭐 맨날 방송 나오면 너한테 미안하다, 사랑한다 그러는데 그 말이 진실인 것 같고 대한민국에서 가장 책임감 있고 씩씩한 엄마인 것처럼 사기친 거 미안해. 사실은 너한테 가장 잔인하고 가장 위선적이고 가장 못되고 무서운 엄마였던 것 같아. 근데 더 많이 사랑하고 더 많이 챙길게. 엄마가 지금 할 게 너 돌볼 일밖에 없어. 정말 사랑해. 미안해. 제가 이렇게 갈등을 두 개 겪기도 했지만 뗄래뗄 수 없이 정말 이렇게 아주 찰떡궁합 모녀로서 지금 각자의 삶을 당차게 잘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데 최근에 드라마 활동 열심히 하고 계시죠? 네, 저하고 지금 같이 찍고 같이 하고 계시죠? 있습니다. 예. 모던 파머. 네, 모던 파머라고. 예. 네, 요새 SBS. 만나기 뜸했는데 내가 안 그러면 정말. 그 SNS를 통해서 모던 파머 대본도 막 올리시고 진짜요? 굉장히 예 그래서 굉장히 보고 부지런한 있으니까요. 이렇게 뭐 얘기하다 보면은 자유로운 영혼이시잖아요. 이렇게 촬영하다가도 조금 시간이 남으면 등산도 산에 올라갔다 오고 아 프랑스 가고 싶다. 지난번에도 한 달 여정으로 갔었는데 2달 있다 왔다 그러면서 돈을 좀 더 썼다 그래서 아니 딸 있으면은 시집 보낼 자금을 모으셔야지 이렇게 자꾸 2달 있고 이러면 되겠어요. 그랬더니 내 딸 독립영화 찍고 이러는데 나한테 생활비 대줘. 그래서 제가 아니 독립영화 찍는 딸한테 무슨 생활비를 받습니까? 이렇게 얘기는 했지만 그 딸한테 받는 그런 돈 이런 걸로 행복감을 느끼면서 그래도 밝게 이렇게 일을 하시는 모습 보니까 저도 옆에서 보니까 참 보기가 좋아요. 네, 배우 김부선 씨 끊임없는 구설수와 사건 사고 휘말리면서 숱한 인생의 굴곡은 겪으셨지만 지금 스스로 삶을 개척하고 당당히 살아가고 있는 모습에 박수를 보냅니다. 네, 그리고 김부선 씨의 영원한 동반자이자 친구이자 또
딸이자 이 미소양의 앞날에도 대찬 인생이 계속되기를 바랍니다. 대찬 인생이 대박 인생으로 거듭나는 그날까지 저희 대찬 이야기는 계속됩니다. 네, 다음 주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